화날 일이 없으셨나 보네. 저요. 아, 예. 손들으신 분, 잠깐 발표 좀 해주세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집에서 약간의 부부싸움, 말다툼에 의견 충돌이 좀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제가 가만히 여기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교수님하고 강의 받으면서 느낀 점인데, 왜 주기적으로 왜 싸우는 거 있죠. 이 분노가 있는 거. 약간의 그런 것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다 빼고 집에 왔는데 막 집에 흐트러져 있다든가 막 내 마음에 뭐가 안 든다든가 하면 제가 막 우리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편도 이제 화나니까 막 뭘 하다가 이번 주에는 제가 한번 그거를 이렇게 참아봤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것보다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분노가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투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하기는 했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잘 나눠주셨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은혜 받고 와서 교회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가까운 가족이 나를 긁거나 집에 어지러워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끓어오르는 일단은 화를 3초만이라도 참아서 밖에 내놓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죠. 결과적으로도 화를 안 낸 거죠, 사실은. 화가 나는 감정이 나쁜 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당연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아, 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제 있는데, 생각의 가능성, 그 분노가 끌어올랐을 때 그 감정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쳐다봤을 때, 그 이면에 있는 생각들 중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봉사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또 봉사해야 되나? 내 일은 끝이 없구나. 좀 가족들이 각자 자기 방을 자기가 좀 치우지 이것까지 또 내 몫인가? 여러 가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신 거죠. 그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감정 자체도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 감정을 느끼자마자 바로 그거를 상대방들은 영문도 모르는데 쏟아부으면 은혜 받고 와서 왜 저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방금처럼 이렇게 화를 누르시고 잠깐의 이제 심호흡과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집안일을 하는 걸 좀 도와주는 거 사실 원하는 건데 들어와서 화부터 내면은 도와줄 사람이 더 안 도와주겠죠? 그리고 서로 이제 기분 나빠지고 하니까 영역을 정해서 요 부인은 누가 치운다든지 아니면 일요일은 나도 주부 오프다. 주부 휴일이다. 조금 어지럽다고 사실은 사람들이 다 깔끔하게만 해놓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 내가 다른 날은 깔끔하게 살아도 일요일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니까 일요일은 좀 어지럽게 지내자 라고 마음을 먹는다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영역을 정말 정해줘서 집은 사실 공동 생활의 공간이니까 아이들이 물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주변 정리를 못하고 자기 생활을 제대로 딱 조절할 수 없다면 사실은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저희 이제 어머님 부엌에도 들어오지 말고 공부도 못하게 청소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주변 정리는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공부 잘하려면 책상 정리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노트랑 무슨 청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엄마가 대신 찾아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책상 정리, 뭐가 어디 있는지 정기적으로 책상 정리하는 습관은 공부에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오르가니제이션. 어떻게 뭐가 어디 있고 어디에 있는지 착착착착 꺼낼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잘 실천에 옮기셨고요. 또 나눠주실 분 계세요? 선생님 합니까? 너무 소극적인 말씀해보세요. 네. 주일에
지킨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거 회장들이 보는데 한국 이제 어떤 다른 분하고 이게 다 많이 부딪히는 분이 있었어요. 잘 들리세요 뒤에? 이게 마이크가 드릴게요. 부딪히 저는 이렇게 대충 안 부딪히는 형인데 그분이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청소를 하고 간식을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유와 빵을 먹고 나서 그분이 또 커피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서 커피를 남자분들한테 타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을 타드는데 그냥 선생님 지금 다른 걸 드셨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커피 놔두시면 본인이 타 드시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말은 한 게 없고 그냥 똑같이 청소와 같이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제가 집에 가서 문자를 보니까 이런 게 왔어요. 권사님, 난 여자나 남자나 남자들을 믿음의 형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저는 80년에 신학 공부하다 두 분의 부모님이 병환으로 그만두게 되었지만 사람의 생각을 버려주세요. 편견을 버리고 저를 신앙의 눈으로 보시길. 제게 주신 사역 감당하며 아까 권사님이 하신 말씀 남자에게만이 아니라 어린이나 그 모두에게 주님께서 거저주신 것이라 눈을 찌푸려도 전해하게. 이런 말이 왔어요. 어디? 받고 나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예?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어떤 생각? 그 너무 황당해서 이게 제가 들을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권사님 무슨 오해가 있나 보네요. 저는 그냥 거기 두시면 각자 커피를 타드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에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고 열심히 내시는 모습이 좋을 뿐이었는데 마음이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답장이 왔는데 한마디 답장도 없고 뒤에 마주쳤는데 저는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일단은 아주 흔히 있는 일이죠. 네. 뭐 비슷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방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분은 아마 예전에 그 사역하시다가 뭐 남자분만 더 챙겼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오해를 받은 상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기에는 또 다른 분하고 있었던 문제를 큰 통성 기도를 해서 누구와의 교환인지 알겠다는 그 생각이 들게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싸웠으면 그냥 기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소심한 복수를 그렇게 하시나 봅니다. 소심한 복수를, 그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없고 딸한테 그 딸한테 그 후배가 친구들 중에서 엄마 그냥 엄마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 생각하고 더 이상 엄마가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아요. 해결을 하고 싶으세요? 만나서?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는데 내가 인사를 했을 때 그분이 또 안 받아주면 더 상처가 깊어갈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을 보고 지난번 배운 거를 토대로 도움 말씀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따님이 상당히 좋은 말을 하긴 했어요. 그죠? 뭐가 잘한 거죠? 따님이? 그죠? 엄마 쓸데없는 거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라. 왜냐면 따님은 사실 그 상황 정확하게 본인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100%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에 어떤 일부는 또 맞는 말이 있죠. 그때 뭐라 그랬죠? 마음의 근육으로 튕겨내라. 상처받지 말라. 인사 안 받는다? 못 받나 보다. 이 정도. 튕겨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다 나와 다른 사정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와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유독 나에게만 그런 행동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한 번 있는 일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튕겨내는 것이 옳다. 그분이 내가 붙잡고 얘기한다고 바뀔까요? 사람이 바뀌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아마 부모도 못 고쳤을 거다. 사람을 바뀌게 하는 데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애정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이렇다면 또 모르지만 그냥 일터에서 잠깐 보는 사람 정도라면 내가 정말 그쪽에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고 싶고 그 사람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에너지가 있지 않은 한은 튕기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제가 마지막에 늘 그 뇌에 계속 반복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거든요, 사실은. 늘 뇌에서 계속 자동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게 사람 다 그렇지. 교회에서 너무 속상한 일에서 왜 저렇게 하지? 사람 다 그렇지 뭐. 잘 하셨어요. 특히 따님이 아주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 엄마와 딸이 또 그런 얘기를 오픈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분노의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그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교회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 다 퍼져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상처받았잖아요. 그때 교회 쪽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 집에 와서 대학교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얘기를 못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가. 제가 뭐라 그랬죠? 교회도 사회생활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직장 동료들 욕을 바로 옆 사람에게 막 하면 그거는 가서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생활의 일부다. 학부모들 모임 제가 얘기했죠? 학부모 모임에 상처받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처음 이제 입학시키고 엄마들 막 기대하고 있다가 상처받는 왕따당하고 막 이랬다고. 그럴 때에도 사실은 내가 너무 상처를 받고 이러지 말고 튕겨져 내고 일단 나는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다. 튕겨내고 사람이 다 그렇지. 항상 플레이. 그러니까 분노가 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서 윗말 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내 의도는 전혀 아닌데 다른 의도로 전달될 때 그때 화가 나는 그쵸. 그게 바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의도를 그렇게 갖지 않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죠? 그거 역시, 나하고 남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거의 방식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인생에서 어떻게 인지하느냐,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그 어떤 분은, 저분은 왜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다 있겠지만, 있으니까, 저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겠다.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저희 지난주에 예배 시간 동안에 부활절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맨 앞에서 이렇게 맨 앞에서 계속 아멘 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마다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옆에서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은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귀에 거슬리는 거죠. 아멘 하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 안 하시더라고요. 주눅이 들으셔가지고 상처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안 하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더 자유로우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은 다 틀리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울증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처음 강의할 때도 얘기했겠지만 우울증이 우리나라 성경책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사례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 아시죠? 그래서 로뎀 상담소, 로뎀이라는 이름이
정신과 병원이나 또는 상담소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지요. 그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며 회복을 경험했던 엘리야 생각하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천사를 보내서 하신 일이 뭐였죠? 그쵸? 여러분 참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 같아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기억하기가 힘든데, 물과 떡을 갖다 주고 또 잠을 재우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었다.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 천사가 그 다음에 한 일은 비전을 줍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안수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사에게 가서 안수를 줘라. 그런 식으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우울증에서 필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활.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물 마시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 혼자서 나무 밑에 있었어요. 천사 말고는 없었어요, 아무도. 그만큼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우리가 우울증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누가 옆에 가족이 있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빨리 회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옆에서 해준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누가 있어도 고독한 거예요. 누가 있어도. 내 마음은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고 또 대인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만나서 기분 좀 내지 그래. 이런 말이 그거 되면 내가 왜 우울증이 빠지냐는 거죠. 그게 되면 일종의 이제 우울증이요, 게으르거나 마음에 병이 있거나 의지가 약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체 질환이에요. 뇌의 질환. 그쵸?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어서 팔이나 다리를 못 쓰는 분이 계시다. 한쪽 마비가 와서. 그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못 건너요? 우울증은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뇌라는 거는 우리 몸을 전부 다 지배하죠. 운동, 근육, 또 마음, 생각, 감정, 밥 먹고 잠자는 것까지 다 관여하는 곳이 뇌예요. 근데 뇌에서 특히 시상하부라는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 굉장히 뇌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말썽이 생기거나 거기에 호르몬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울증이 온 거를 창피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은 교과서적인 대답이고, 나 우울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죠. 특히 완벽주의가 있거나 강인한 분일수록 남자분들 50대 남자가 위험하다. 제가 이런 걸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50대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많이 모르거든요. 그냥 지시만 내리고 일을 결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 업무 위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감한다거나 소통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CEO들 있죠? CEO, 회사 대표들을 심리검사를 하면 CEO 결과가 딱 나와요. 다 억압되어 있어요. 모든 감정이. 우울하거나 뭐 불안한 것도 다 억압되어 있고 어떤 분은 우울증 점수가 0점이 나와요. 도저히 0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난 괜찮다. 난 씩씩하다. 난 강인하고 난 이 회사를 책임져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거느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우울한 이런 감정을 느낄 시간이 어딨냐. 이건 사치다. 한마디로 사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다. 사실은 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꼭 시간이 많아서 우울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마당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마당에서 세월호에 대한 거를 하고 왔었죠. 세월호 이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다 트라우마 상태. 실제로 진짜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병원 오셔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은 잠을 못 자겠다. 그 화면을 TV 얼마나 보세요? 그 세월호 관련해서? 안 봤어요? 잘하셨어요. 그 금요일에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 뉴스를 잠깐 보는 거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보는데 계속 틀어놓고 계신 분이 있어요. 뭐 퍼로 물뿐이 없고 배뿐이 없는데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한 명이라도 생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심정을 이제 틀어놓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재난 영화 여러분 아시죠? 뭐 허리케인이 몰려들었다든지 뭐 9.11 테러에서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하는 그런 재난 영화를 2시간 정도만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아파. 넉다운 됩니다. 내가 마치 그 장소에 있던 것 같아. 내가 그 장소에서 정말 다 같이 경험하고 나온 것 같이 그 영화관 나올 때 막 힘들어요. 막. 머리는 막 산발이 돼 있고 몸에 힘이 줘가지고 뭐 어깨도 아프고 손에 땀을 쥐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2-3시간 정도 영화를 봐도 그 정도인데 며칠 동안 재난 영화를 계속 돌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생존자를 기다리는 거는 참 좋은 어떤 동료 의식, 동면 의식을 느껴서 또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환자분들한테 좀 보지 말라고 해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사실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네. 주변에 이렇게 또 한 번쯤 유병률이 1%가 넘어요. 그건 뭐냐면 어디 가나 100명 중에 1명 우울증이라는 소리예요. 1%가 넘는다. 특히 여자는 남성보다 7배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7배. 그죠? 그러면 보통 유병률이 100명 중에 1명이라면 7배가 높으면 20명 중에 1명, 15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쵸? 이 방에도 지금 2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중에 한두 분은 통계적으로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플루엔자 감기 같은 게 돌잖아요. 독감 예방주사 다 맞으셨죠? 지난 겨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근육이 평상시에 튼튼하지 않고 면역 능력이 없고 또는 정말 세게 독감이 찾아왔을 때에는 나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그 미국에 있었을 때 그 교회도 가지 않고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제 인생에서 저는 우울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정신과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참 도움 많이 청해요. 이제 여의사들이 참 우울증이 많습니다. 요구되는 일은 많고 또 욕심은 많고 이 이상과 현실의 갭이 클수록 또 우울증이 많이 오거든요. 나는 이렇게 완벽해야 되고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황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정말 단단한 나무가 확 부러지듯이 우울증이 올 수 있죠. 의사들조차도 약 먹는 걸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 약. 그래서 잠깐 그 OX 게임을 잠깐 하면은 우울증 약이 여러분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독성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독성이 있다. 아니다. 우울증 약은 중독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저렇게 눈치를 잘 보시는 분은 제가 없으니까 얘기했겠죠? 우울증 약의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가장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이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과 관련 세로토닌이 행복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이 수업을 들으니까 다 아시죠? 그 약은 그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와는 달리 그 벤조다이제핀이라는 어떤 수면 물질이 있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 약 자체만으로는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못 끊고 있느냐? 우울증 환자를 보니까 한 번 먹으니까 5년, 10년 먹고 있다더라. 왜 못 끊느냐? 그거는 처음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성화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울증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초조, 불안, 자살 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정제를 쓰거든요. 신경 안정제를.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또 불면증이 동반된 분도 많으니까 우울증 약 추가 수면제. 그 수면제를 또 우리 이제 강의 마지막 끝에 머리 가면 이제 불면증에 대한 것도 있는데 참 수면제 끊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지 초기에 내가 잠깐 우울감을 느꼈을 때에 먹는 우울증 약은 중독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우울증 약이 중독이 될 수도 있다. 언제? 심하게 우울증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또 만성 우울증이 돼서 못 끊는 사람들도 있더라더라. 자살 사고가 너무 높은 사람을 멀쩡히 내둘 수가 없어요. 자살하는 것보다는 조금 졸린 게 낫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근데 우울증자가 스스로 자기가 우울증 환자인지 원래 아나요? 우울증 환자가 스스로 자기 우울증 환자인지 아는가? 그거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아는 사람들은 제가 우울증 환자라는 걸 알고 또 끝까지 내가 무슨 우울증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병식이 별로 없겠죠. 병에 대한 인식이. 그러면 치료가 어려워요. 상담도 받기 싫어하고 내가 왜 약을 먹느냐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특히 이제 알코올 의존증, 술을 드시면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냥 술 먹고 기분 좋아지면 되지 내가 왜 우울증이냐. 사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우울증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분들 기분이 조금 업되잖아요. 술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물론 그 다음날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다음날은 더 기분이 다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오버라고 그래서 기분이 확 바닥을 치는 그런 감정 기복이 생기는데 그럼 사실 술 먹는 게 기분 좋아지는 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잠 못 자서 술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잘 자는 것 같아. 술을 먹으면 좀 졸리니까. 근데 결국은 수면의 질이 다 깨어져요. 그래서 술로는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나 잠 못 자는데 그냥 와인 한두 잔 먹는 게 나아요? 수면제 먹는 게 나아요? 라는 질문을 해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인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심한 불면증이라면은 와인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수면제를 드시면서 원인되는 질환, 불면증이 원인되는 질환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수면제에만 또 계속 의존이 되니까요. 이건 되게 중요하죠. 우울증과 치매는 다르다. 우울증과 치매는 아예 다르다. 조금 이것도 약간 함정이 있는 질문이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연관은 있다. 우울증과 치매가 비슷한 점이 있고 같다. 제가 이제 여기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울증과 치매가 동일한 질환은 아니죠. 치매라는 거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기억 물질이 줄어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또는 뇌세포의 어떤 기능 저하에 의해서 오는 거지만 우울증은 또 다른 기전이죠. 하지만 가성치매라는 게 있어요. 가성치매. 치매긴 치매인데 약간 다른 치매라는 소리죠. 그거는 우울증 환자에게서 오는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정말 건망증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가성치매.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인데 그 공무원이에요. 저는 공무원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공무원들도 너무너무 야근이 많아요. 업무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이면 4, 5시에 퇴근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요즘은 다 틀려졌대.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오시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가 핸드폰 잃어버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근데 일주일 동안 택시에다 노트북 놓고 내리고 그 다음에 핸드폰 잃어버리고 뭐 지갑을 잃어버리는 하여튼 연속으로 일주일 동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집중력.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요. 기억의 창고, 해마라는 뇌의 부위가 있는데 그 기억의 창고에 기억하고 싶은 내용, 머티리얼을, 물질을 마치 서랍장에다 옷을 넣듯이
개어가지고 서랍문을 열고 서랍장에다가 그 옷을 집어넣고 서랍장을 닫고 기억을 했다가 그 빨간 바지 내가 세 번째에다 넣어놨지? 세 번째 서랍에 열고 다시 그 기억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입력하는 거, 저장, 그 다음에 리콜, 끄집어내는 그 과정이 전부 기억의 3단계인데 집중이 안 되면요 그 기억의 단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서랍장은 정상이에요. 뇌세포는 정상. 그렇지만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은 뇌 기능이 나이에 의해서 저하될 수 있어요. 서랍장이 낡을 수 있단 말이죠. 덜그덕덜그덕. 응? 서랍장이 문도 잘 안 열리고 이럴 수 있어요. 55세부터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데 그 이전에 오는 건망증은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가? 내가 요즘에 집중이 안 되도록 일이 너무 과부하에 걸렸구나. 나한테 너무 과부하. 응? 왜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과부하에 걸리면 화면이 얼어붙죠? 막 눌러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껐다 켜요. 껐다 켜요. 오늘 오전에 본 환자분도 헌집은 다 부숴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 되겠다. 자기 인생이 망가졌는데 망가진 게 헌집은 다 부숴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겠다. 부서지지 않으면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너무 과부하에 걸릴 때는 핸드폰을 꺼야 되는 거죠. 껐다 다시 켜야 돼요. 리세팅. 우리 몸과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쳤을 때 왜 우리가 입원하는 줄 아세요? 리세팅하라고 입원하는 거예요. 정신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리세팅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네가 지금 과부하에 걸렸다. 네 몸이 배견할 수가 없다. 그 우울증 걸린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리세팅해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 응? 인생에 한두 번은 꼭 있다. 그럼 내가 왜 사람들이 그래요. 우울증이 이럴 때는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판단을 본인이 각자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울증의 자가 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몰려들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살 사고가 꼭 나 뛰어내려야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고 싶은 거죠.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내일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냥 잠들면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사실 자살 사고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증상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게 더 강화되고 어떤 사람은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예전에 나와 많이 다른가? 예전에 나는 안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 나는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 예전에 나는 음악을 들으면 평안하다 이랬는데 요즘은 눈물이 줄줄 나. 예전의 모습과 많이 바뀌면 일단은 좀 의심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리 주기도 있고 여자분들은 또 신체 체력에 따라서도 좀 바이오리듬 많이 타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기분이 2주 동안 계속 지속된다. 그랬을 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3, 4일 그랬다가 다시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2주 이상 어떠한 노력과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인이 우울증에 빠졌는데 남편이 데려가서 드라이브를 해. 그럼 그때만 반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우울. 이거는 우울증이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요즘은 우울증 점수를 우리가 이제 매기는데 15점 이상부터가 이제 우울증이에요. 개인이 이렇게 체크하는 게. 예전에는 막 40점, 30점 막 2번 직전에 돼야지 병원에 왔어요. 근데 요즘은 외래에서도 15점, 20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걸 그냥 나약하다고 봐야 되는가? 응? 조금 더 못 참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왜 치과 진료 받으시죠? 치석이 몇 년씩 쌓여가지고 그거를 제거해야 빨리 제거가 되겠어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치석을 제거해야 되겠어요? 스케일링. 그죠? 정식 거는 것도 마찬가지. 나약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치석이 많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014년부터 법 바뀔 겁니다. 어떤 법이냐면 종합검진 여러분 보험공단에서 해주잖아요. 거기에 우울증 검사가 들어가야지. 지금까지는 피검사만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살예방협회에 있지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자살률 1위라고 그러잖아요. 말만 1위다 그러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조사했을 때 8조억 원인가 돈을 들여서 자살 예방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과 또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자들 관리, 유가족 관리를 해서 굉장히 순위가 떨어졌어요. 일본도 거의 1, 2위를 다쳤었는데 이념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 참 중요하다.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병원까지 가는 데는 아무래도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혼자 가기도 그렇고 현입견이라는 것도 있고 또 소문 날까봐 걱정되는 것도 있고 가고 싶어도 돈도 이제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만 교회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마지막 문제, 우울증은 감정의 문제다. 아니라고 그랬죠. 역시 기억이. 네. 교수님, 그 아까 교회에서 그 병원이 문턱이 높으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좋은 질문. 교회에서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치료는 심각한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심한 우울증은 사실 교회에서 다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암에 걸린 분이 암, 위장암, 3기 이런데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서 암 수술을 받든지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초기면은 모를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는 생물학적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변화. 몸에 신체 이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병원 치료와 같이 겸하는 것이 정답이죠. 저는 일단은 교육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그룹,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의 또 큰 부분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이 와요. 자녀와의 문제. 내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아이가 이제 반항이 심하고 엄마 말을 정말 안 듣고 엄마한테 정말 못할 소리만 한다. 그러면 엄마는 정말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녀와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 교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의 근거에서도 그렇고 또 부부 문제. 부부 대화의 갈등 때문에 오는 우울증도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어떤 생활, 또 자녀의 생활에 따라서 생활 스케줄이 많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그 관계가 문제가 됐을 때, 특히 남자분들은 싸우거나 힘들어지면은 어떻게 하죠? 대화를 하나요? 남자들은 대화의 소통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밖으로 확 나간다든지 말을 안 한다든지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방어 기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어루만져 줘도 지금 풀릴까 말까 한 상황에 아예 소통을 끊어버리니까 더 우울증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커뮤니티라는 거는 소그룹, 교회에서의 어떤 소그룹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건강한 소그룹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소그룹도 있지만 마지막 수업에도 1인 가족에 대한 수업이 있죠.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강남권에서 병원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가정 중에 1가정. 4집이 있으면 여기는 전부 다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4가정 중에 1가정이고 아마 10년 후에는 3가정 중에 1가정. 그만큼 일본처럼 똑같아요. 일본은 고독사가 너무 많죠. 노인들도
거두는 가족이 없어서 혼자서 쓸쓸히 죽어가서 시체를 나중에 발견하고 이런 고독사가 요즘 청년 고독사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자 사는 사람이 정신건강적으로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요. 지지고 볶더라도 주변에 누가 있는 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환자분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혼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자기만 짐 싹싹 들고 나와서 정말 원룸 얻으면 세상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구나. 내가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다. 내가 왜 니들 밥을 차려주고 남편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혼을 섣불리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요즘에는 뭐 숙려기간도 많고 해서 이혼율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하지만 상당 기간은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분도 많았죠. 분노로 복수하는 심정으로 또 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감정의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생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항상 그 감정 이면에는 생각이 있거든요. 감정 이면에는 생각.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문을 많이 읽으시는 분 같아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뭐냐면 인지, 생각을 바꿔서 행동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은 그 인지 왜곡, 잘못된 생각이 참 많아. 다 내 탓이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과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부정적인 게 평가가 되고 생각의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확대가 되면 정말 생각의 왜곡이 찾아와서 우울증이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으면 이게 정말 싫다. 이게 정말 싫다. 뭐든지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럴 때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좋다. 나는 이거 아니고 다른 걸 더 좋아하나 보다. 이거 말고 그냥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게 있지. 조금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거를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 어머님도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너무 바쁘시고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다 크고 그러면 외식을 이제 간만에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을 못 정해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걸로 가자. 아빠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거나 난 모르겠다. 그리고 가서는 이거 싫다. 정해서 음식 먹으러 가면 이건 이래서 맛없고 이건 이래서 싫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엄마가 좀 우울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이제 집에만 계시고 집밥만 먹다 보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줄긴 했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 때만 해도 또 이건 정말 내 문제야.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되냐. 이건 정말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자기 탓을 하는 것, 남의 탓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자기 탓을 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 탓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물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시지만 찬양 중에 왜 벌레 마음도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그 맥락상에서는 가사 맥락 속에서는 우리가 겸손하자 이런 얘기지만 자기를 너무 겸손하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 진주 같은 것들 다 하나씩 있는데 그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탓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럼 남은 다 잘하는 것 같아. 저 집사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아, 이거 정말 내 문제야. 이게 아니라, 아, 이걸 한번 도전해보자. 나에게 이거는 도전해야 될 부분이고, 한번 재미를 느껴봐야 되겠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생각을 혼자서 그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울증 안 오겠죠. 그래서 우울증이 온 사람이 혼자 좋아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피트니스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했을 때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 피부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망친 다음에 관리하지 말고 피부가 조금이라도 좋을 때 피부 좋은 사람들은 다 관리한다고 그랬죠? 관리라는 게 뭐 비싼 상품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세수하고 마사지하고 사우나도 가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좀 튕겨낼 수 있고 또 내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고 사실 주부들 중에서 밥 규칙적으로 안 먹고 운동량 전혀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이분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플루트하고 바이올린, 기타, 하모니카, 또 피아노 이렇게 해요. 수요일에. 하루 종일 해요, 그걸. 그리고 아침에 3시 50분에 일어나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밥 차려놓고 6시 반에 밥 먹고 그 강변에 가서 테니스 1시간 치고 그리고 여기 와요. 박수 한번. 그렇죠. 아, 이거 마지막에 정말 좀 혼자 노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혼자 노는 법. 제가 지금 한 40대 후반 50대 여성분이 저한테 오시는데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 지금 내가 아들이 이제 대학 갔어요. 근데 왜 지금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랬더니 내가 지금이라도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엄마 얘랑 결혼할래요 할 때 내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대. 그 취미도 있고 내가 기분도 밝고 내 몸도 관리하고 그런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병원에 왔다는 거야.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내 인생 50인데 앞으로 뭐 30년 40년 살면서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런 노력이 그분을 정말 변화시키고 지금 너무 신나서 제가 책 써야겠다 그랬어요. 책을 쓰시라. 이거는 그냥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누구누구씨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너무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와서 막 자기 오늘 뭐 했다 하면 책에다 막 적어요. 열심히. 나중에 책에 쓰려고. 정말 크게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작은 것들을 배운다든지. 우리나라 사람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 취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각자 내 취미가 뭔가. 취미라는 거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면서 즐거운 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거. 목욕도 취미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사우나 가서 그냥 때밀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나만의 방법이 있다. 가서 맨 처음에 냉탕, 온탕 들어갔다가 마사지도 하고 뭐도 하고 각자 자기만의 방법이 있잖아요. 소금도 뭐 껴졌다가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목욕하는 거 좋아하고 사우나하는 걸 좋아해서 나만의 방법은 취미인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해봐. 또 막 인터넷 가서 찾아서 어디 목욕탕 좋은데 탄산천이 있나 찾아도 보고 몸과 마음을 개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운동하는 거 이상으로 열량이 소모가 돼요. 목욕하는 게. 그 우울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알고 계세요? 비타민, 맞아, 비타민. 생선, 그죠? 잘하시네. 생선이 왜 좋으냐면요, 오메가3 때문에 그래요. 연어, 고등어, 이런 것들이 그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 극복, 재발 방지에 좋다.
등푸른 생선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또 과일 유통도 특히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블루베리, 베리 종류 굉장히 좋은 거죠. 또 올리브유, 올리브유도 상당히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지중해식 음식이 참 좋다고 되어 있죠. 알고는 있는데 드세요? 몸에라도 바르시지 아까우면. 여러분들이 그런 음식을 챙겨 먹지 않는다면 나머지 가족들도 안 먹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적어도 식탁의 책임은 엄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요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을 보거나 냉장고에서 그런 것들을 좀 사다 놓고 쉽게 먹는 음식들 말고 그런 몸에 좋고 우울증에 좋은 그런 음식들 많이 사다 놓고 트립토판 제가 얘기했죠.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 이 풍부한 음식 비타민 B가 많은 음식이에요. 현미밥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먹이지 않으면 습관되기가 쉽지 않아요. 애들이 쌀밥만 좋아한다고 쌀밥만 계속 해주니까 쌀밥에 그냥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안 먹으면 어떡하냐? 먹을 때까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먹게 좀 길들여야 된다 이거죠. 처음에 현미가 100% 하기 힘들면 조금씩 섞어서. 그죠? 또 우유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트립토판 많은 음식 뭐 있는지 아세요? 그쵸, 콩. 잘 알고 계시네. 콩, 바나나, 낫또, 마늘 이런 것들 전부 다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죠. 유제품. 왜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걸 제가 강조하냐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원활히 분비가 돼야 우울증이 좋다고 그랬죠. 우울증이 안 걸린다고.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가 세로토닌을 업시켜주는 약이 우울증 치료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울증 치료제인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트립토판은 외부에서만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란 말이 사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자체내 생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먹고 있는 쌀이라든지 콩, 현미, 두부 이런 콩 유제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건데 만약에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야채만 먹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도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후에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20대 여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 강박이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 환자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화여대 화장실 제가 얘기했죠. 아니 이화여대 화장실에 보면은 화장실 벽에 토하지 말라고 적혀있대. 그만큼 다이어트 강박이 엄청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 리더들 다니는 학교에 토하지 말라 적혀있는 토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뭐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게 적혀있었을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토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도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머지 것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시니까 우울증에 대한 얘기 잘 들으셨죠? 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세요. 이번 주에 또 숙제를 한 가지 내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뭔지를 한번 찾아갖고 와보세요. 사람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아니면 내가 다운됐을 때, 이전에 내가 무슨 생각 때문에 이렇게 다운이 되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어느 생각일 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이 참 부정적이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꿨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나는 음식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럼 난 음식 만드는 거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서 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한 두 분 정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걸 질문드리면 시간이 오래 갖고
우울증에 대해서 지금 어제 말씀하셨는데 우울증과 무기력증의 증상이나 이게 비슷한데도 병증 자체가 틀린 건지 아니면 거기서 파생되는 병증인 건지. 우울증의 한 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 무기력증은요, 학습이 됩니다. 학습. 무슨 얘기냐면, 유명한 동물 실험이 있어요. 개한테 우리가 전기장구를 막 가해. 이건 굉장히 유명한 심리 실험이에요. 전기장구를 가하면 개가 어떡할까요? 전기장구를 확 전기 충격을 주면 깜짝 놀라서 펄쩍 뛰겠죠. 통증이 오니까. 근데 이 개가 그 철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우기를 다 친 다음에 계속 전기 자극을 주면 처음에는 펄쩍펄쩍 뛰지만 나중에는 전기 자극이 똑같은 세기로 와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무기력증에 빠지면 나중에는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행동에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를 많이 쓰냐면 여러분 나 밖에 나가기도 싫어. 밖에 나갈 힘조차도 없다. 손가락 까딱할 힘조차 없다. 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때는 손가락을 까딱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마음이 조금 따라와요. 교회가 너무 가기 싫어. 사람 다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래도 몸을 일으켜서 교회를 가면 좀 나아요. 우리 학교나 회사에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울까? 오늘 직장 가면 너무 즐겁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학교나 직장도 가기 싫어서 좀 우선 가보자.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억지로 움직여서 가면 가서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학교 수업에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은혜가 충분하고 우리가 교회를 맨날 잘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가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가봐야지.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억지로라도 가면 가서 이제 또 은혜도 받고 또 너무 싫어서 또 실족도 하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몸을. 참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결국 마음의 병만이 아니다. 신체 질환이다. 이걸 여러분 꼭 머릿속에 두셔서 치료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